어젯밤 33층짜리 울산 주상복합에서 난 불이 1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가 야간에 고층에서 발생한 데다 강풍까지 이어져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물 외장재의 접착제가 불쏘시개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은 10분 만에 높이 100m가 넘는 건물을 삼켰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주식 10%를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행정관 측은 구속된 김지현 대표 부탁으로 차명 보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대표가 현직 차관과 기재부 고위 관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글날 집회 차단을 위해 광화문 광장이 차벽과 철제 펜스로 둘러싸이면서 세종대왕상이 펜스에 갇혔고 시민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식약처가 백색 입자가 발견된 제조사의 독감 백신 61만 5천 개를 회수했습니다. 백색 입자 발견에도 여전히 식약처는 해당 백신 효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백신 수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만에 재발해 강원 화천 인근 농장 사육돼지 1,5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한 달 사이 1억 원이 오른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연휴를 앞둔 어젯밤 늦게 울산의 33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높이 100m가 넘는 아파트 꼭대기까지 번지며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즉각 1,000명이 넘는 소방관이 투입돼 구조작전과 진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며 15시간 반 만인 오늘 오후에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참사가 벌어졌지만 주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빛났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33층짜리 아파트가 통째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거센 불길에 건물 외벽이 용암처럼 녹아내립니다. 불이 나기 시작한 건 어젯밤 11시 7분쯤.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불길은 높이 100m가 넘는 33층 옥상까지 번졌습니다.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불이 이쪽으로 확 갑자기 커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 고층 쪽으로는 불이 타들어가면서 강풍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진화 작업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소방관과 헬기 4대까지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는데 1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진화 작업에 엄청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31층 이상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게 가정에 있는 가연물로 인해 가지고 이번 화재로 연기를 마신 아파트 주민 90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중상으로 분류됐던 3명은 퇴원했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12층 발코니에서 시작됐다는 신고에 따라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128세대 39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 갑자기 불이 나자 주민들은 화염과 연기를 뚫고 맨발로 뛰쳐나오거나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대형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어서 긴박했던 탈출 순간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에서 손전등 불빛이 새나옵니다. 주민 구조에 나선 소방관들이 비추는 불빛입니다. 한밤중 날벼락을 맞은 일부 주민은 맨발로 뛰쳐나와 가족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자다가 나오신 분들, 대충 옷 걸치고 나오신 분들이랑 아이 찾는다고 애 어머니가 맨발로 나와가지고 불길에 현관문이 막혀 베란다에 있는 대피용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을 통해 탈출한 주민도 있습니다. 긴박했던 대피 순간에도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아기를 이불을 펼쳐서 구한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옆 가구하고 우리가 그 문두레가 그래 탈출 수 있고 그다음 29층, 30층은 작은 창문으로 해가 아기부터 먼저 우리가 밑에서 이불로 피가 받고 불이 나면서 수돗물이 끊기자 유독 가스를 막기 위해
변기물에 수건을 적셔 코와 입을 막고 침착하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집집마다 돌며 인명수색을 펼친 소방관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등에 업고 비상 계단으로 탈출했고 15층과 28층 피난 공간과 옥상 등으로 대피한 주민 77명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불은 불과 10여 분 만에 33층 꼭대기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분데다 건물 외벽을 둘러싼 알루미늄 외장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킨 겁니다. 이어서 이심철 기자입니다. 화재 신고 18분 뒤에 찍은 영상입니다. 놀이터와 주민 쉼터가 있는 3층 공용구역 구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한 주민은 10분 만에 불길이 꼭대기까지 번졌다고 말합니다. 그냥 금방 꺼질 줄 알았죠. 저기 조그맣게 한 층 정도 높이의 불이었으니까 또 순식간에 금방 올라가서 10분 만에 저 위에까지 다 올라. 기역자 형태로 크게 꺾인 건물 동쪽 외벽이 가장 많이 불탔는데 전문가들은 강풍이 건물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서리가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화염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이를테면 쏠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양쪽에서 모아지는 형태로 되거든요. 소방 당국은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는데 건물 외장재로 쓴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가 불길을 키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는 과정에 가연성 접착제가 강풍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연소 확대가 급속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외장재의 불법 시공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거센 바람에 불이 붙은 외장재 덩어리가 마치 포탄처럼 날아가 주변 곳곳에 떨어지면서 이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고 임시 숙소에서 지내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면서 불똥들이 퍼져나갑니다. 불덩어리로 변한 외장재가 주변으로 쏟아져 내리고 도로에 떨어진 뒤에도 계속 불탑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5대 정도 차량에 피해도 입었고요. 제 차도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막 불씨 같은 것도 떨어지고. 불티는 200m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 옥상까지 날아가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에도 화재 현장 일대에는 불탄 잔해와 불티가 날아다녔습니다. 방수되어 있는 바닥이 불 붙은 자재 때문에 불로 타가지고 지금 장사하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불붙은 화재 잔해물들이 수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와 이렇게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일대 왕복 8차선 도로를 14시간 넘게 전면 통제하게 됐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뒤 불이 난 집을 돌아보고 온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말도 못하죠. 방금도 집에 갔는데 집이 다 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심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산시는 아파트 주민 가운데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10여 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강풍의 불씨가 계속 살아나는 바람에 진화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화재 현장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 울산 화재 현장 앞입니다. 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까, 이제? 네, 오늘 낮 진화 작업이 끝나면서 출동했던 소방차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건물을 통해 새어나오던 검은 연기는 이제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390여 명은 인근에 마련된 대피소로 떠나면서 일대에는 정막만 흐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인명수색을 종료하고 저녁 6시쯤에는 경찰과 1차 합동감식도 마쳤지만 화재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화재 신고는 12층 발코니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 발화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발화 지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는 놀이터가 있는 3층 야외 공간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남은 그을음 자국도 최초 발화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40여 명으로 이루어진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자, 보는 것만으로 공포스럽죠. 이렇게 고층 건물에서 큰 불이 나면 진화와 대피가 힘들다는 실정적인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만으로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그동안 비슷한 화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문제점도 낱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27층 아파트 외벽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건물은 전부 그을렸죠. 지난 2017년 그renfell 타워 화재입니다. Obviously people were still sleeping on the higher floors, so they didn't have a clue what was going on. I'm not even sure if half of them got out, to be honest with you. 외장재가 타고 불이 번지면서 유독 가스까지 발생했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7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바이의 63층 건물. 외벽을 따라 불길이 올라갑니다. 아래층에서 시작된 불은 길다란 불기둥을 만들며 상층부로 옮겨 붙었죠. 이번 울산 화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때도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둘러싸인 건물 외벽을 타고 화재가 확산됐죠. Torch Tower in Dubai, a massive fire burning. The way the tower is burning, it reminds me of Grenfell. 지난 2010년 부산의 한 고층 주상복합. 4층에서 시작된 불은 알루미늄 외장재를 타고 30여 분 만에 38층까지 옮겨 붙었죠. 지난 2015년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가연성 외장재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소 확대가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 화재 때마다 가연성 외장재는 문제가 됐죠. 특히 고층 건물에 사용될 경우 화재 진압까지 어렵게 합니다. 이번 울산 화재의 경우에도 순식간에 번지는 불길을 진화할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죠. 울산에는 없어서 부산에 70m 고가 사다리차 지원 요청도 했습니다. 2015년 외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전국적으로 132여 개나 되고 90개 동 이상이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가연성 외장재를 두른 고층 건물,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로 뉴스라인 이어가겠습니다.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가 옵티머스의 로비 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500억 원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최대 주주였다는 내용은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전직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2018년 옵티머스 주식 10%가량을 소유했었다는 겁니다. 한송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의 남편이자 옵티머스 윤모 이사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윤 이사에게 2018년 4월 아내인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의 9.85%를 취득한 사실이 있냐며 추궁했습니다. 2018년 4월은 옵티머스가 일명 펀드 돌려막기를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옵티머스는 이때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 2,900명에게 1조 2천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윤 이사는 검찰에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아내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지분 매입 대금은 김 대표가 송금했고 그 돈으로 아내가 주식을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윤 이사는 이 전 행정관이 1년 반 정도 주식을 보유하다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다른 옵티머스 직원의 지분을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미 이전 행정관이 대주주인 회사가 옵티머스로부터 500억 상당을 수표로 받은 정황도 포착한 상황입니다. TV조선은 이전 행정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측과 깊이 연루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로비 관련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그런데 이전 행정관의 남편이자 옵티머스 이사이기도 했던 윤모 변호사의 검찰 진술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옵티머스 대표가 펀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현직 차관과 기재부 고위 관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측이 만든 내부 문건에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인사 여러 명이 실명으로 등장하는데 이 명단을 가지고 금융당국을 압박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뜻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옵티머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입수한 내부 문건 중 일부입니다. 정계와 재계, 언론계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펀드 설정과 프로젝트 진행 등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건에는 현직 차관부터 기재부 고위 관료, 금융그룹 회장, 공기업 사장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재계 회장이나 전직 지상파 방송사 고위 인사, 전직 국세청 간부 이름도 나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의 남편인 옵티머스 윤모 이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김재현 대표가 이 명단으로 금융감독원과 협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이 사람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이사는 또 민주당 인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에 관한 내용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이사는 김 대표와 나눈 다수의 대화 녹취 파일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녹취에도 관련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문건에 나온 사람 상당수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 등장한 현직 차관은 TV조선에게 금시초문이라고 답했고 기재부 고위 관료는 재정 분야 담당이라 펀드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옵티머스 측이 만든 내부 문건을 보면 고문들의 도움으로 시정 조치를 유예받고 자본금도 끌어모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는 사모펀드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나와 있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 이 유력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입니다. 2017년 12월 고문들의 도움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적용 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고문들은 이현재 전 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총리는 김재현 대표에게 사모펀드 설립을 제안한 인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또 2018년 12월 이 전 부총리 소개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형사사건을 전담토록 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고문 중 한 명인 양호 전 나라은행장은 환매 사기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모 씨를 소개했는데 나중에 옵티머스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옵티머스 측은 2018년 2월 모 고문의 지인들로부터 15억 원의 자본금을 중자해 최소 영업자본을 충족했다고도 적었습니다. 펀드의 탄생과 위기관리에 고문들의 역할이 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검찰은 고문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은 옵티머스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이 전 부총리의 소개도 아니었고 이 전 부총리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부총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본금 미달로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2017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습니다. 펀드 운용사로서는 생사가 걸린 상황이었는데 2017년 12월 말에 열린 심사에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감원 측이 심사 통과를 위한 여러 조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감원 실무자의 당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금감원이 과연 이렇게까지 조언을 해주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6일 전인 2017년 12월 14일 김재현 대표가 금감원 직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김 대표가 펀드 설정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하자 금감원 담당자가 외형이라도 갖추라고 말합니다. 일부라도 좀 받아서 내용이라도 갖추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주중에. 금감원의 내부 회의 일정까지 알려주며 대응 방법도 일러줍니다. 이제 소위가 있어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할 때 아무래도 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일부가 실제 납입했다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대응하기가. 경영 상황을 감시하는 금감원 측이 심사 요건에 충족하도록 조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날 김 대표와 양호전 옵티머스 회장의 통화에서도 금감원이 언급됩니다. 변호사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감독원에서 이 정도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걸 잘 처음 봤다고.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려면 최소 영업자금 15억 원이 필요한데 2017년 말 옵티머스의 자본금은 6억 1,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언을 받은 옵티머스는 총 850억 원의 추가 펀드 설정 계획 등을 보고해 금융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유예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심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광화문 주변엔 수백 미터 길이의 긴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경찰차 500여 대가 동원됐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쳐져 시위는 물론이고 사람의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법원이 도심 집회를 불허하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둑어둑한 광화문 광장 주변으로 경찰 버스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새벽 일찍 차벽 설치에 나선 겁니다. 광화문 광장을 겹겹이 에웠었던 지난 3일에 비해 차벽은 엷어졌지만 가는 곳을 묻고 가로막는 건 같았습니다. 개천절 90곳에 세웠던 검문소도 57곳으로 줄였을 뿐 차량 검색도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궁금하게 감사드리고요. 뒤에 각 동승자 없으시죠? 몇몇 시민단체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기자회견으로 진행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보이는 곳은 그야말로 철통 방어를 갖다 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도심 곳곳에서 자동차 9대를 이용한 집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개천절 때처럼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자택 가까이에서도 차량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오후 4시 20분쯤 불법 집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순차적으로 차벽을 철거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난 개천절 차벽처럼 두텁진 않았지만 오늘 광화문 주변을 오갔던 많은 시민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았을 길을 경찰의 제지와 미로처럼 얽힌 철제 울타리 때문에 먼 길을 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출입구도 여러 곳이 막혀서 시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광화문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경찰관들이 광화문으로 향하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뒤쪽 좀 확인해야 될까요? 불법 집회 시위 관련해가지고 불법 집회 시위 물품이 있는지 확인 중이에요. 광화문 광장이 가까워질수록 신분과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선 채 100m를 못 가고 멈춰야 합니다. 넘어가실 거예요? 네. 그럼 저기 앞에까지만 대원이 같이 갈게요. 그리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었다가 경찰에 가로막혔고 도대체 어떤 법률적 근거로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고 있는지. 전동 킥보드에 태극기를 단 1인 시위자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이 검문 편의를 위해 미로처럼 설치한 철제 울타리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펜스를 다 쳐놔가지고 가기가 좀 되게 번거롭고 시간이 지금 펜스 안 쳐놨으면 금방 왔을 텐데 지금 막 뺑뺑 돌아갔거든요. 당초 검토됐던 지하철 무정차 통과는 없었지만 출입구 통제로 지하철 이용객도 출구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광화문역에 있는 출구 9곳 가운데 이처럼 7곳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1번, 8번 출구 같은 거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쪽에 넘어온 출구가 맞지?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장사까지 타격을 입게 된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손님들이 지금 현재 여길 출입을 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줬다고 봐야 됩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버스 내대로 무료 셔틀버스까지 운행했지만 이를 아는 시민들은 극소수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렇게 차벽에 가로막힌 광화문과 달리 서울 한강공원과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동네 공원에는 가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광화문을 봉쇄한다는 정부의 설명이 그래서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나들이 객들이 3355 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코끼리 우리와 원숭이 우리 주변은 인산이네. 어림잡아 100명이 넘습니다. 시민들이 몰린 탓에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 어깨를 부딪힐 정도입니다. 한강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잔디밭은 일찌감치 텐트촌으로 변했고 쉼터 의자마다 나들이객이 점령했습니다. 저희도 잠깐 앉아있으려 했는데 자리도 못 찾을 정도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산길을 따라 등산객들이 줄지어 올라갑니다. 산 중턱에 올라가도 여전히 북적입니다. 오늘 그냥 공휴일을 맞이해서 그냥 애기한테 좋은 공기도 마시게 해주고 풍경 보여주려고 산에 같이 왔어요. 마스크를 써달라는 현수막, 사회적 거리 두기 2m 유지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없이 대화하거나 턱에 걸친 채 다니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방역 준칙 준수를 당부했지만 방역을 위해 차벽까지 설치한 광화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독감 백신 61만 개가 또 회수됐습니다. 상온 노출 사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 제약사에서 만든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건데요. 정부는 단백질 응집체라면서 이번에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수급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한 제약사가 만든 독감 백신입니다. 주사기한 백신용액에 흰색 침전물이 보입니다. 지난 6일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백신 속 항원 단백질이 응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색 입자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75 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는 단백질이 99.7%, 실리콘 오일 0.3%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 부작용이나 효능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봤습니다. 염증 반응, 이러한 국소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 백색 입자는 비사가 납품한 주사기에 주입한 백신에서만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국민 안심 차원에서 제조사에 해당 백신 61만 5천 개를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백신을 맞은 사람은 17,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부작용을 신고한 사람은 1명입니다. 하지만 상온 노출 사고에 이어 백색 입자가 발견되면서 13일 무료 접종 재개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이 부산에서 가정 방문한 간호조무사에게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코로나에 확진된 감염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또 앞서 벌어진 부산 사상구 일가족 집단 감염도 이 방문 주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숨진 간호조무사로부터 방문 주사를 맞은 뒤 감염된 환자는 어제까지 3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80대 환자의 가족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중 1명도 주사를 맞은 사실이 확인됐고 그동안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2건의 사상구 일가족 집단 감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상구 일가족의 지표 환자를 주사 시술하셨던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 지표 환자로 가족 내 지표 환자로부터 다른 가족 4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부산시는 간호조무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집에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에게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분한테 바로 연락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분을 거쳐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추석 연휴 벌초를 다녀온 대전 일가족 관련 확진자도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일 70대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3대가 줄줄이 감염됐는데 딸이 일하는 공부방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모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만에 재발해서 강원 화천 인근 농장 사육돼지 1,5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인 화천은 그동안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이 발병 우려가 제기가 됐었고 멧돼지 포획 등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결국 재감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농장 인근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살처분 작업엔 포크레인이 동원됐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양돈 농장에서 어미돼지 3마리가 폐사한 것은 어제 오후.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금일 오전 5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모두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됐는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입니다. 감염 경로는 조사 중에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주변에서 계속 멧돼지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확진된 농장은 지난 7월 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곳에서 250m 떨어진 곳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가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이 안 되도록 막는 길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을 비롯한 인근 10km 내 돼지 1,5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48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한 달 사이 1억 원이 오른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 강남권의 한 대형 면적 전세는 40억 원에 거래된 적도 있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지난 4월 이 아파트 200제곱미터형 전세가 4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는 중형인 84제곱미터형 전세가 지난달 16억 원에 계약됐는데 한 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부르는 게 값은 맞죠. 손님이 뭐 10명이면은 물건은 뭐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제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밀려나는 거죠.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전세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32년 된 방이동 83제곱미터형의 경우 지난달 9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됐는데 3주 만에 무려 3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41년 된 대치동 84제곱미터형 아파트도 전세가가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주거 형태가 되겠는데 이분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속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폭등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아파트들이 속출할 경우 주택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주민은 시세보다 싼 택지 분양권을 받죠. 이른바 딱지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벌어지는 불법 거래 저희도 집중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관련 소송만 1,200여 건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줄소송의 배후에는 이른바 기획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 곳이 300건을 처리할 정도였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막전막후 취재했습니다. 고양시 향동동 원주민인 80대 노인 김모 씨.
지난 2015년 신도시 개발로 받게 된 상가 입주권을 부동산 업자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거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벌어주겠다는 부동산 브로커의 말을 따른 겁니다.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랬을 리가 만마하다. 그렇게 믿었죠. 변호사를 이용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원주민이 갖는 분양권, 이른바 딱지의 전매는 개발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한 번만 가능합니다. 딱지는 웃돈이 붙으며 여러 차례 거래되는데 이들 거래는 모두 불법이어서 원주민이 토지 반환 소송을 걸면 무효가 됩니다. 일부 변호사가 이런 점을 노리고 기획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데 법무법인 한 곳에서 300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동지구에서는 한 소송이 한 500건 정도 이제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한 군데 제가 가장 많이 한 300건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땅을 산 최종 매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분양권 불법 전매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지난 5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그 매도자들도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데 브로커들한테 속아서 그런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딱지 매매의 허점을 노리고 제기한 소송은 수도권 등 전국에서 1,200건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뉴스 머리에 전해드린 울산 대형 화재가 다시 한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는데 저희 현장 추적팀이 포착한 상황 보시면은 평소 우리가 얼마나 화재에 무감각한지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물에는 화재 시 초동 진압을 위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게 돼 있죠. 빨간색이든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돼 있어야 위급 시 제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화전 실태 장혁수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서점, 유명 식당가, 그리고 지하철역.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소화전이 설치돼 있다는 것. 하지만 모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못 봤어요. 그게 한번 뒤돌아보시면 있거든요. 저기요? 네네. 이제 처음 봤는데?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며 소화전을 찾아봤습니다. 서점 내 소화전은 복잡한 책장 바로 옆인데다 색깔과 모양까지 비슷하고 식당과 소화전들은 벽면 페인트와 색상을 맞춰 설치 장소마다 다른 색입니다. 색깔이 거의 비슷하네. 아예 벽보다 깊이 들어가 언뜻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주나 상가 주인이 이렇게 제각각 소화전을 꾸미는 건 미관상 이유 때문. 하지만 인테리어 소품처럼 꾸민 소화전은 급하면 찾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하기 힘드시겠어요? 소화전 색깔은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쉽게 바꿀 수 있고 빨간색, 아이보리까지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요. 도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도색비가 10만 원도 추가된다고. 전문가들은 인테리어식 소화전은 화재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화재 시 누구나 당황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찾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하지만 국내에는 소화전 꾸미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 색상에 대해서는 규제는 없고요. 눈에 좀 띄는 색상으로 소화전함이 구분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도 소화전 색상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화전이나 소방용구는 본래 목적에 맞춰 눈에 잘 띄게 설치한다는 인식이 강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방이나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은 그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소화전은 거울처럼 반사돼서 불이 나면 알아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지만 소방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군과 해경은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 월북을 주장하며 배에 남겨진 슬리퍼를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경 조사에서 당일 당직
근무를 썼던 한 동료는 이 씨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또 다른 동료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이런 사실을 2주 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은 북한에 피격된 공무원 이 씨의 동료들이 선미에 놓인 슬리퍼가 이 씨 소유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의 신발이라고 확인됐습니까? 그 부분은 다수의 직원들,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무궁화 10호 선원 진술조서를 보면 13명 가운데 슬리퍼가 이 씨 것이라고 진술한 선원은 없었습니다. 반면 당일 이 씨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동료는 이 씨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당직 일지에도 슬리퍼가 이 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선원은 이 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해경은 동료들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에도 자진 월북 가능성만 언급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월북 정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됩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동료들도 동의하지 않는데 자진 월북자로 몰아간 건 정치적 의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통령 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준용 씨가 자신이 강사로 있는 건국대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온 걸 문제 삼는 SNS 글을 올리자 곽 의원은 곧 아빠 찬스 끝나니 자숙하라며 면박을 줬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곽상도 의원이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국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이 강의 평가 결과 어떤 조건으로 강사가 됐느냐. 강사 고용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문 씨는 건대에서 미디어 디자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문 씨는 SNS에서 곽 의원이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감에 불러냈다며 무분별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곽상도 나빠요라는 말과 함께 과거 조카의 학적 정보를 공개해 공무원을 징계받게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곽 의원도 증인 채택은 여당 의원이 한 것이라는 반박글을 올리며 대통령 아들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대 이사장 증인 신청은 민주당 서동영, 김철민 의원이 했고 출석 사유는 건국대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 손실 관련이었습니다.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아빠 찬스도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 자숙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문 씨 발언을 겨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썼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정의당 새 대표의 김종철 전 선임 대변인이 선출됐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5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김 전 대변인이 55.6%를 득표해서 배진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지난 1999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김신임 대표는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을 지낸 원외 인사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유엔 산하 식량기구인 세계 식량계획 WFP에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 최고의 백신은 기아 대응이라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노벨위원회가 211명의 개인과 107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올해 노벨 평화상 주인공은 세계 식량계획이었습니다. Until the day we have a vaccine, food is the best vaccine against chaos. Pandemic.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demonstrated an impressive ability. 세계 식량계획은 지구촌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제로 헝거를 목표로 1961년 세워진 유엔 산하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식량 배분을 넘어 긴급 재난 때 식량을 지원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씁니다. 지난 8월 레바논 베이루트항 창고 폭발 때 아비규환이었던 베이루트의 식량 지원 대책을 벌였고 The port
where 85% of all their food supply comes in to be destroyed. But we're going to make certain that we get them food, we're going to get it to them quickly. 코로나19와 홍수로 최악의 식량 위기에 처한 남수단의 끼니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전 세계 83개국 1억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굶주림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초 코로나19 방역 컨트롤 타워인 세계보건기구와 스웨덴 출신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오늘 574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K-팝에 반해서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았는데요. 한국어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한글 창제의 산실은 집현전이 있었던 경복궁 수정전.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한국인이 된 기분으로 한글의 뿌리를 배우고 또박또박 글자를 적으며 다부진 포부를 밝힙니다. 한국어를 한국 사람들처럼 말하면 좋겠어요.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본 고운 한복에 어울리는 매듭 팔찌도 손수 만들어보며 전통 문화에도 푹 빠져봅니다. 한복도 처음 입어서 너무 예뻐서 사진도 많이 찍어서 너무 오늘 재미있었어요. 한국을 더 알고 싶게 만든 건 역시 한류. 드라마와 K-팝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 제가 ARMY예요. 방탄소년단 팬이에요. 자신의 한국어 공부법을 유튜브로 공유하기도 하는데 K-팝 노랫말을 옮겨 적으며 단어를 외우고 외롭다, 컴컴하다, 어둠, and 두렵다. 드라마 대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만 30만 명.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K-팝이라든지 그런 열기들이 뭔가 점점 더 이어져가지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또 세종학당으로 또 이어지는구나라는. 주목받는 우리 콘텐츠와 함께 우리말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시즌 조기 종료됐던 남자 프로농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지난 시즌 공동 우승팀 원주 DB는 허웅의 맹활약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 서울 SK도 울산 모비스를 제압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4쿼터 4분여를 남기고 연달아 점수를 내준 원주 DB. 이때부터 허웅의 원맨쇼가 펼쳐집니다. 넉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던진 추격의 석점슛. 윤호영의 패스를 받아 골밑에서 2득점까지. 다시 역전에 성공합니다. 석점슛 라인에선 과감한 전진 패스로 녹스의 추가 득점을 돕습니다. 88대 88 동점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석점슛을 꽂아 넣으며 팀의 리드를 남겼습니다. DB는 두경민의 연속골과 김종규의 세기 석점슛을 더해 삼성을 97대 90으로 꺾고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허웅은 팀 내 최다인 19득점에 5개의 리바운드, 3개의 가로채기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일단 종규 형이 오늘 몸 풀 때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정적인 승부차에는 누구나 다 자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공동 우승팀 서울 SK. 김선영의 속공과 최준용의 마무리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모비스는 외국인 선수 간트가 원핸드 덩크로 응수했지만 SK의 다양한 득점 루트에 고전했습니다. 3쿼터에서 17점까지 벌린 SK. 4쿼터 중반 장재석이 활약한 모비스의 넉점차까지 좁혔지만 김건우의 석점슛과 김선영의 환상적인 레이업으로 모비스의 막판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버스가 잠시 고갯마루에 서자 활짝 창을 열어 젖혔습니다. 강원도의 가을바람이 찹니다. 차창으로 곱게 물던 단풍잎 하나가 사뿐 날아듭니다. 와, 내게 온 단풍잎. 단풍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인의 귀에 그때 환청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감기 조심해야 한다. 엄마 목소리가 물든 이 빨간 엽서. 나는 얼른 창을 닫았다. 가을 서정에 흠뻑 젖은 노 시인이 갑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며 몸을 움츠리는 반전에 절로 미소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올가을에는 어머니보다 나라가 무섭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에 버스는 설악산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에 방문 자제령과 주차장 출입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가을 산이 주는 선물 빨간 단풍 대신 정부가 레드카드를 내민 겁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지리산 천왕봉 같은 명소들에는 아예 탐방 금지선을 둘러쳤습니다. 외교부 장관 남편과 달리 코로나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보통 사람도 폴리스라인 같은 단풍 지침에 이르러선 심하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경찰 검문소를 여럿 지났습니다. 회사 코앞에서까지 어디 가느냐는 썩 유쾌하지 않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광화문과 시청 주변에 둘러쳐진 경찰 차벽이 파란 가을 하늘과 대비되면서 유난히 높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한글날인데 홀로 광화문 광장을 지킨 세종대왕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궁금증을 넘어서 슬며시 화가 납니다. 이 찬란한 가을날 착잡한 소식은 그뿐이 아니죠.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니 이틀 만에 다시 종전선언을 꺼낸 대통령의 유체 이탈이 이 찬란한 가을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미니, 옵티머스니 이름도 기묘한 펀드들의 사기 행각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국민들의 피눈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데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런 사실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기막힌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노 시인은 곱게 물든 가을 은행잎 속에 숨은 은행의 반전을 말합니다. 가지에 달린 금빛 찬란한 잎새, 아름다운 빛깔, 어느 구석에 그토록 구린 냄새를 숨겨두었던가. 10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찬란한 가을, 참담한 나라였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과 함께한 한글날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아주 살짝만 내리고 그치겠습니다. 다만 해상 날씨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경상도 해안가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와 남해,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 그리고 높은 파도로 인한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 청주와 대전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대구는 14도에서 출발해서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이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저는 다음 한 주 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뉴스9 진행은 박정훈, 윤우리 앵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자, 10월 9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